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0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어나운스먼트가 많네요. 먼저 지난주 홈워크였어야 될 것들을 제가 좀 게을러서 이제 어사인을 했고요. 듀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둘 다. 예, 둘 다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 그저께죠. 그저께 거는 아직도 안 올라가 있고 오늘 거는 이제 수업을 해야지 올라갈 건데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 그래서 이게 너무하지 않냐 할지 모르지만 퀴즈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어차피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퀴즈 2는 당연히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수업까지 내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커버하게 될 챕터 9은 아마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이널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뭐 주제를 궁금해하는데 이 과목과 관련돼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평가할 수 없는 주제를 잡으면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점수를 공정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코딩 뭐 그중에서도 이제 랩터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무슨 공룡에 나오는 벨로시랩터 이런 느낌이 들죠.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게 상당히 재밌어요. 뭐 루비 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루비 코드. 예, 루비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보석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 예시로 올라와 있던 게 이제 여러분들 집에 와이파이 라우터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 나와 있는 옵션들을 다 새로 설정해서 상당히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기록을 쭉 해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그 소위 말하는 웨이브 폼 관련된 거죠. 네. 웨이브 폼인데 스프레드 스펙트럼 모듈레이션 또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웨이브 폼 그다음에 OFDM 웨이브 폼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사실 인터넷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 해킹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수업은 해킹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시큐리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다음에 크립토그래피, 암호화죠.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들이 있어요. 뭐 NS2, NS3, 뭐 오픈넷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말고도 뭐 온라인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들도 있고 뭐 와이어 샤크 이런 거 써서 또 뭐 할 수 있죠. 실제로 캡처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어, 패킷 캡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hands-on experience를 가지면은 그것으로 파이널 리포트 주제로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질문이 있으면 수업 끝나고 나서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질문에 뭐 인캡슐레이션 과정에서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것 같다. 전전 시간이죠. 찾아봤더니 역시 제가 잘못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하위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번호가 낮은 쪽으로 쭉 내려갈 때마다 사실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상위 레이어의 뭐, 세그먼트든 그것이 패킷이든 프레임이든 그게 아래 레이어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4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완전히 잘못 그렸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UDP 여기선 UDP의 경우인데요. UDP 세그멘트가 있으면 그것이 IP 패킷의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 헤더에 있는 포트들이 마치 더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완전히 잘못 그렸는데 뭐 알아듣는 학생들은 알아들었겠지만 교수가 오늘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예, 그 칼춤 추는 무당이라면 오늘 발 좀 많이 배웠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집중력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못 말을 했고요. 뭐 알아듣는 학생은 알아들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괜한 혼란을 일으켰을 것 같고 사과를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위 레이어로 갈수록 덧붙여지는 거고요. 상위 레이어로 갈수록 그 하위 레이어에 있던 것을 de-encapsulate 또는 decapsulate라고 그냥 하죠. 디캡슐레이션을 해서 정보를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UDP지만 이게 TCP 세그먼트라고 하면 TCP 세그먼트 안에 봐야지 그 다음에 뭐 에크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컨제스천 컨트롤, ARQ, 플로우 컨트롤이 전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설명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특히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디인캡슐레이션 또는 디캡슐레이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요즘은 이런 뭐 시그널 또는 뭐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를 다루는 기기들을 뭐 레이어 1, 뭐 레이어 2 스위치, 레이어 2 허브, 레이어 3 뭐 라우터, 레이어 4 라우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죠. 레이어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제 뭐 복습할 겸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긴 한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encapsulation and de-encapsulation 또는 decapsulation인데 여기서는 TCP/IP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와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제일 밑에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 레이어 또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또는 뭐 어떤 데는 IP 레이어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또는 심지어 TCP 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인데 어떻죠? 어플리케이션 앱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렇죠. 그 하위 레이어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세그멘트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세그멘트 헤더라고 써놨어요. 세그멘트 헤더. 그리고 이제 레이어 3로 내려가면 이제 IP 패킷이 되잖아요. 그래서 IP 패킷의 헤더. 여기는 IP 어드레스가 들어가겠죠. 또 그래서 요 IP 패킷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서넷이다. 뭐 802.11 뭐 AX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인데 프레임은 헤더도 있고 뭐 테일 또는 트레일러도 있죠. 보통 이걸 얘기 잘 안 하지만 엄밀하게는 여기서 뒤에도 붙는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얘를 웨이브 폼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링크를 통해서 전파시키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붙어가면서 점점 많은 정보가 붙어서 이제 링크를 통해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 받으면 리시빙 하는 데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론 이 중에는 어때요? 중간에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이 인캡슐레이션, 디인캡슐레이션을 계속 하죠. 그때그때 링크의 프로토콜에 맞춰서.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리시빙 컴퓨터에서는 피지컬 레이에서 수신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 위로 이렇게 올려가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디인캡슐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얘는 제가 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요 그림 있잖아요. 지금 요 그림. 요 그림은 굉장히 파퓰러한 그림인가 봐요. 어떤 한국 분이 티스토리에 자기 그 페이지에 올렸는데 딱 보니까 소스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이제 OSI 모델이니까 OSI 7 레이어 모델이라서 요까지는 뭐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써놨고요. 위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세션,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눠놨죠. 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인캡슐레이션, 디인캡슐레이션.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실수를 교정을 했고요. 챕터 7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챕터 7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4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포트라는 개념이 중요했죠. 포트는 여기서 말하는 포트는 로지컬한 어떤 것이고요. 쌍방향으로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TCP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패킷을 날리면 받은 쪽은 항상 에크를 날리죠. 그렇죠? 그래서 쌍방향이고요. 여기서는 인포메이션의 덩어리를 세그멘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세그멘트라는 말들이 네, 들어있죠. 여기도. 네. 그래서 이제 세그멘트라는 개념이고요. 네. TCP의 경우에는 특히 이 세션이라는 게 있어서 세션을 열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때요? 네, 세그멘트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세그멘트들에는 시퀀스 넘버가 붙는 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네. 엄밀하게는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TCP는 말했지만 여러 세그멘트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세션을 여는 애, 걔가 클라이언트고요. 네. 그 다음에 받는 쪽이 이제 서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열 때는 3-way 핸드쉐이크로 해서 열고요. 닫을 때는 4-way 핸드쉐이크로 닫는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TCP는 특히 reliable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죠. 예. 그래서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쓰는 것이 아니라 ARQ라는 걸 쓰는데 ARQ는 여러분이 파블로프의 침 흘리는 개처럼 바로 echo를 쓴다면 타임아웃이라는 개념과 같이 떠올려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stop and wait라고 하는 기본적인 ARQ 스키머는 어때요? 네. 내가 패킷을 보내고 받은 쪽에서 나한테 echo를 보내주기를 기다리죠. 스탑, 그러니까 하나 보내고 스탑하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어때요? echo가 오면 그 다음을 보내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온다가 뭐예요? 근데 안 온다가 타임아웃까지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안 오면 리트랜스미션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니까 어때요? 아직 어크널리지가 안 된 녀석을 안 된 세그먼트를 n개까지는 허용하자. 그러면 이제 echo를 어떻게 보낸다고요? 기본적으로는 고백 n에서는 내가 기대하는 다음번 세그먼트의 넘버, 시퀀스 넘버를 이제 echo에다 붙여서 보낸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윈도우라는 개념이 나왔죠. 트랜스밋 윈도우, 트랜스미터 윈도우. 트랜스미터 윈도우가 여기서 말하는 랭스 n, 사이즈 n을 갖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퀀스 넘버에 맞춰서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타임아웃 되면 어때요? 그 시퀀스 넘버로 시작하는 그 윈도우 안에 있는 녀석을 다 보내는데 그럼 어때요? 두플리킷 에크들이 날아가죠. 그래서 이 고백 n을 임프루브 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두플리킷 에크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플리킷 에크를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에크를 줄 때, 그렇죠? 에크를 줄 때 내가 기대하는 것 번호는 그냥 있는데 내가 받은 것들 쭉 이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걔를 4개의 덩어리까지는 내가 어디까지 받았는지 알려주겠다 해서 이제 또 임프루브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임프루브하는 방법에 뭐가 있었어요? 패스트 리커버리라는 게 죄송합니다. 패스트 리트랜스밋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패스트 리트랜스밋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패스트 리트랜스밋은 뭐예요? 이제 두플리킷 에크를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두플리킷 에크에 뭐예요? 내가 받은 정보를 보내주는 게 섹이었고요. 두플리킷 에크가 오면 어때요? 이제 예를 들면 두플리킷 에크가 3개 오면은 그냥 타임아웃 되기 전에도 보내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이제 패스트 리트랜스밋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도를 링크 속도를 상승시킨다. 링크가 아니라 그 스루풋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에서 보면 패스트 리트랜스밋까지는 어때요? 향상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패스트 리트랜스밋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갖는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두플리킷 에크를 뭐 예를 들면 3개 받으면 패스트 리트랜스밋을 하는데 타임아웃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타임아웃 될 때는 윈도우 사이즈, 트랜스밋 윈도우 사이즈를 헬빙을 하는 거예요. 절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요 파트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요? 컨제스천 컨트롤과 관련있어요. 왜냐하면 컨제스천 컨트롤에서 하려는 건 뭐냐면 디센트럴라이즈된 방법으로 여러 소스들이 마치 애더티브 인크리스,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로 레이트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해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흉내내는데 트랜스밋 레이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트랜스밋 윈도우의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트 리트랜스밋에는 이름 자체는 빨리 보내는 거니까 마치 드롭풋을 향상시키는 방법인 것 같지만 타임아웃 됐을 때는 윈도우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컨제스천 컨트롤과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타임아웃은 컨제스천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줄어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패스트 리커버리라는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어때요? 절반으로 줄이지 않고 이때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죠? 그 내가 두플리킷 에크 받은 거 있잖아요. 걔들만큼은 다시 늘려놓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는 이렇게 시간 타임에 보면은 이게 트랜스밋 윈도우 사이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타임 어떤 펑션처럼 그려질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랜덤 프로세스인데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피리어드들을 슬로우 스타트 페이즈와 그다음에 컬리전 어보이던스 페이즈의 이런 어떤 교대되는 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라는 것은 이름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타임아웃이 일어났을 때는 절반으로 떨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1으로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늘릴 때 어떻게 했어요? 익스포넨셜하게 늘렸죠. 그렇죠? 2배 뭐 이렇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컨제스션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플로우 컨트롤은 어떻게 해요? 데스티네이션이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트랜스미터가 사실은 하게 되는데 이 데스티네이션이 에크를 줄 때 자기의 advertised window,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 자기 버퍼 사이즈 관련된 정보를 이 세그먼트에 넣어서 보냄으로써 트랜스미터가 요 컨제스션 컨트롤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정보와 이 플로우 컨트롤 때문에 받은 정보를 가지고 어때요? 다시 자기의 레이트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로우 컨트롤이 된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정보들은 세그먼트 안에 들어있죠. 저 안에. 그래서 그 정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 책들은 이게 어쨌든 에러 컨트롤이니까 뭐 에러 컨트롤과 관련된 거니까 레이어 2에서 설명하다가 이제는 바뀌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7의 큰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챕터 8은 아무래도 좀 네트워크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 주제와 관련이 있고 너무 지금 네트워크 얘기만 해서 커뮤니케이션 쪽,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 쪽을 좀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궁금해할 것 같아서 챕터 9을 먼저 커버하겠다. 그리고 챕터 9을 커버하고 나면 아마 챕터 11이 피지컬 레이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커버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어떻게 할지 못 정했는데 오늘은 여기 챕터 9의 섹션 9.0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오늘 올라와 있는 이 챕터 9 자료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가 비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주말에 열심히 해서 채워 넣을 거고요. 네. 일단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예전에 제가 정보통신공학개론을 강의할 때 그리고 제가 밖에서 뭐 입학학생 처장하면서 초청 강의 이런 거 고등학교에서 있을 때 만든 자료인데 뭐 나름 괜찮아서 몇 개 가져왔어요, 사진들을. 그래서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 어울리지 않게 제가 명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뭔지 잘 아시죠? 네, 모르면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탑이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옛날 사람들이 여기 서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브리겔, 브루겔이라고 하는데 그 미술가가 1563년에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겠죠. 네.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당연히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이 이제 무너진 얘기가 성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 타워는 왜 짓다가 또는 뭐 다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까먹었어요. 왜 무너졌느냐? 짓다가 무너졌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인간이 신에게 도전한다고 굉장히 높은 탑을 만들죠. 그러고 있는데 신이 딱 보다가 아니 너무한 걸 나한테 도전해 하면서 이제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제우스였다 그러면 이제 제우스의 필살기 그렇죠 번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 성서에 나오는 신은 좀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수만 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언어를 다르게 했어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수많은 노동자들과 뭐 매니저들과 디렉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을. 매니저들의 언어를 다르게 했어요. 언어를. 그전에는 다 똑같았었나 봐요. 예를 들면 다들 히브리어를 썼다거나 다들 뭐 한국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그러다 말을 다르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마치 제가 영어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말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죠.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는
information, 참 애매한 말이긴 한데 정보의 임밸런스가 있어서 그렇죠. 제가 가진 정보와 여러분이 가진 정보의 임밸런스가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인데 거기에 프로토콜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언어를 달리한다는 것은 프로토콜이 다른 걸 쓰는 거예요. 헤테로지니어스한 프로토콜의 두 기기를 연결하면 작동 안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탑이 무너진 스토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는 인포메이션의 임밸런스 때문이다. 나는 알고 저쪽은 모르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특히 이제 롱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좀 재밌는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은 뭐 예를 들면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현대에도 이렇게 뭐 신전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조각을 붙여 넣었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이게 이름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예,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이게 스텐토포닉 튜브라는 거예요. 요게 여기 보면 사람이 군인이에요. 로마인지 그리스인지 그리스겠죠, 그렇죠? 예, 로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디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시대인지. 예,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일종의 호온이 있는 거죠. 호온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 링처럼 만든 다음에요. 도넛처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말을 할 수 있고 저쪽으로도 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요. 줄을 달아서 이렇게 얘가 돌려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지향성 마이크로폰 스피커죠. 지향성 스피커. 그래서 뭐 군인 옛날에 뭐 알렉산더 대왕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휘관이 어때요? 지휘관이 무전으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름이 스텐토포닉 튜브예요. 그러니까 포닉은 알죠. 어원을 여러분이 소리라는 거잖아요. 스텐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스텐토를 찾으면요, 놀랍게도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뭐 이런 뭐 미생물 같은 건가 봐요. 미토콘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데 혼처럼 또 생겼어요. 그래서 뭐야 하지만 잘 찾아보면 여기에 스텐토에 뭐 그리크 미솔로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인물. 그래서 저 스텐토가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하러 가는 게 일리아드고, 그렇죠? 돌아올 때 오디세우스의 고난을 히스토리를 쓴 게 오디세이죠. 그 갈 때 여러분은 뭐 그럼 당연히 오디세우스를 알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아킬리우스도 알 거고, 뭐 아가멤논 줄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헥토르 뭐 이런 사람 나올 텐데 스텐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스텐토가 목소리가 엄청나게 컸대요.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함대, 연합군이죠. 여러 도시 국가에 거기서 이제 군을 이끌고 트로이랑 전쟁할 때 저 사람이 실제로 무전기 역할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현 몇 번 부대 뭐 왼쪽으로 돌아 이런 거를 이 사람 얘기하면 끝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킬리우스도 죽었는데 이 사람은 뭐 통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렇죠? 안타깝게도 돌아가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그래서 만든 게 스텐토포닉 튜브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히스토리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향성, 빔 포밍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통신에서 쓰는 말로는 빔 포밍 하는 거랑 마찬가지. 뭐 빔은 아니지만 아쿠스틱 웨이브를 포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쓰였고요. 또 이것과 거꾸로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워튜바라는 건데요. 참고로 튜바가 뭐죠? 튜바가 요악기죠. 요악기가 튜바예요. 그렇죠? 뭐 홀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생긴 거는 이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죠. 예. 근데 얘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기계인데, 그러면 이제 워튜바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은 좀 뭐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림을 하나 놓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 생각에 일본 제국군인 것 같아요. 딱 생긴 게 칼 들고 그렇잖아요. 예. 엄숙하게 생긴. 그래서 보면 이거 웬 나팔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제 롱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뭔가 이것도 스텐토포닉 튜브 같은가 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뭐예요? 이때 2차 대전 때잖아요. 2차 대전 때는 이미 무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소리를
어디 통신을 하는데 쓰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얘는 그 비행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프로펠러 비행기 썼죠. 2차 대전 때도 놀랍게도. 그래서 그 비행기 같은 게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워튜바 또는 아쿠스틱 로케이터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부터 제가 노트에는 안 넣고 오늘 가져왔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독일군처럼 생겼죠. 네. 보면 여기 꽃갈처럼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귀에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2차 대전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레이더가 그렇게 잘 보급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들으려고. 참고로 얘는 보면 다른 그림인데요. 이 여군들이 뭔가 하고 있는데 얘는 찾아보니까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쓰고요. 예, 이거는 서치라이트 같은 거예요. 밤에 야간에 이제 어, 독일 군들이 워낙 많이 공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아니다. 잘못 넣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고쳐 놓을게요. 예, 요 그림으로 요 그림으로 고쳐 놓을게요. 예. 그래서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롱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은 고대로부터 중요했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도대체 언제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예, 신화잖아요. 뭐 신들이 나오잖아요. 신들이. 예, 그 일리아드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이 왜 나왔어요? 예, 예, 초청받지 못한 어떤 신이 그렇잖아요. 짜증 나가지고 사과를 하나 던져주면서 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미녀가 가지는 거 이렇게 했더니 누가 미녀를 놓고 막 여신들이 싸우죠. 그러다가 지나가던 누구예요? 걔가 페리스인가요? 트로이의 왕자 보고 야 네가 결정해 이랬더니 어때요? 그 여신들이 매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테나 씨는 나를 뽑아주면 나는 너한테 뭘 해줄게. 또 다른 씨는 뭘 해줄게 하는데 이 바보 같은 페리스가 넘어가죠. 그래서 뭘 골라요? 뭐 권력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예, 아름다운 여성을 고르죠. 사실 왕자였으니까 돈과 권력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바보였어요, 그렇죠? 다른 신들이. 그런데 이제 예, 헬렌이 유부녀였죠. 그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인데요. 이게 철자가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CH로 시작 안 하고 조선 다이내스티.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롱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5개의 화두가 있는 남산에 있는 근데 왜 4개로 보이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남산의 봉수대라고 했어요. 봉수대. 예. 그래서 횃불봉에 연기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 그리고 5개니까 이에 5승계의 메시지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5개만 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켰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여러분이랑 거의 나이가 똑같은 제 첫째 녀석을 전쟁기념관에 데리고 가서 에러 컨트롤 코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었죠.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에 5승계나 보낼 수 있는데 왜 5개밖에 안 했냐? 그게 뭐라고요? 예, 리던던시를 줌으로써 그렇죠. 예, 병사가 뭐 불이 꺼진다든가 뭐 했을 때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 번에서 설명 안 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옛날 생각이 나요. 이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서울 지하철역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지하철역인데 어느 역일까요, 이게? 일단 몇 호선? 몇 개 안 되죠. 9호선까지 있나요, 서울이? 이게 3호선이에요. 3호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종점이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3호선 구파발역이에요. 구파발역에 가면 그 플랫폼에 이런 뭐 타일로 된 그림이 있죠. 이게 뭐죠? 이 말이 파발마죠. 파발마. 그래서 옛날 이 파발마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구파발역이죠. 알고는 있었죠? 네. 죄송해요. 다 아는 얘기를 해서. 네. 저는 참고로 저기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여의도에 살았는데요.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 가서 이제 2학년 마치고 방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서울지도 알겠지만 이만하면 여의도가 이쯤 있잖아요. 근데 구파발역은 당시에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가서 거기도 심지어 여기서 송출하는 쪽으로 한참 더 가서 있는 부대에서 방위를 했어요. 이런 엽기적인 황당한 일이. 그래서 얘기는 다음에 할 텐데. 그래서 여기 이제 자주 갔어요. 구파발역에 눈물을 입고 예, 방위병.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간단한 메시지, 그렇죠? 5개 메시지밖에 안 되죠.
심지어 하나는 뭐예요? 정상 이런 거였죠. 맞아요. 정상 상태예요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발마로 시스템을 만들었죠.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뒤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이거 보이죠? 이게 뭐죠? 이게 패킷이죠, 그렇죠? 그래서 패킷을 들고 이게 패킷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서킷 스위칭이 아니라 패킷 스위칭이죠. 그래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예, 산적한테 살해를 당했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패킷 로스라고 부르죠. 컨제스천이 일어났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언제까지 쓰여졌어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이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만 요거 있잖아요. 이 봉수대를 이용하는 이것도 네트워크죠.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실제로 오래됐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중국에도 깔려 있었어요. 중국에도 깔려 있었고 그 중국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여기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 남쪽에서부터 이 베이징이 상당히 북쪽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예를 들면 신호를 보내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를 들면 이 봉수 5개 메시지 중에서 평상시가 아닌 메시지. 이게 반나절이 안 걸렸대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빛의 속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불 붙이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불을 그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부속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불이 있었어요. 불은. 근데 이 불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이 연기도 막 나오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급하면 여기서 가져가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전달됐어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메시지 수가 너무 적었죠. 지금 같으면 다르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서양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쓰는 거 말고요. 그 이상한 앱 말고 텔레그램 또는 텔레그래프. 뭐 사실상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전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전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전이 뭐예요? 전할전자가 아니죠. 번개전자죠.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요? 그렇죠. 번개전자죠. 그래서 번개로 뭐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히스토리컬리 아직도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 이름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AT&T라는 회사가 있다고 했죠. 참고로 아까 제가 버라이즌이 넘버원이라고 했잖아요. AT&T가 아마 넘버2일 거예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NTT, 그러니까 일본 전신 전화 회사죠.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컴퍼니 또는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컴퍼니. 일본 사람들이 보면 좀 왜 미국 흉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AT&T에서 and 날리고 이거를 니혼으로 바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뻘쭘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텔레그래프 스테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미국에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히스토릭 빌딩스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동네의 역사적인 건물로 이게 있어요 하면서 저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조그만 동네를 방문했더니 텔레그래프 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가면은 여기 있지만 이런 걸로 뚜뚜뚜뚜 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키라고 불러요. 키. 여러분 그 피아노 건반도 키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관련해서 헤디 라마라는 그 미모의 그 미국 엄청나게 똑똑하면서도 미모의 여배우 얘기를 했었죠. 그분이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최초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뭐 친구인가요? 피아니스트랑 같이.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게 이 피아니스트의 이 건반이 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 키잉을 한다라고 해요. 프리퀀시 하핑을 할 때. 어쨌거나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도 방금 얘기했지만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또는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컴퍼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텔레폰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환기를 하자면 정보통신공학개론 얘기죠.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1876년에 연대를 잘 기억하세요. 도대체 발명한 게 뭐냐? 그럼 여러분은 이제 텔레폰이라고 할 거라고요, 당연히. 이거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텔레폰을
발명했다고 그냥 하고 끝나는데 요즘 일론 머스크의 접근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얘를 해부해요. 사실 제가 뭐 simplify, visualize 할 때 이 simplification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divide죠, divide. 뭐 divide and conquer라는 뭐 방법도 있죠, 메소돌로지도. 디바이드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를 만들 때 어떻게 했댔어요? 도대체 로켓이 왜 이렇게 올리는데 비싸냐? 그래가지고 걔는 항상 특기가 뭐예요? 재료로 돌아가죠. 원자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분자 수준으로 재료로 돌아가서 재료만 사면 가격이 얼마냐? 거기 들어가는 기술은 다 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술은 가격을 제로까지 낮추겠다는 거죠. 대량 생산이든 뭘 통해서 참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에요. 역사의 길이 남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도 흉내를 좀 내보자고요. 그냥 뭐 일부 사람들처럼 알렉산더 그라함벨이 전화 발명했지 뭘 발명해 하지 말고 전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디바이드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실제로 알렉산더 그라함벨의 특허에 있는 그림이래요. 특허에 보면은 중요 그림을 도1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 그림이죠. 요 그림 하나는 귀에 대고 있고 하나는 입에 대고 있죠. 귀에 대고 있는 데서 뭐가 나오겠어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거는 요즘 말하는 스피커가 들어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마이크로폰이 들어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스피커랑 마이크로폰이 어떻게 보면 이 텔레폰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컴포넌트예요. 맞습니까? 물론 뭐 와이어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알렉산더 그라함벨은 스피커랑 마이크로폰을 발명해서 얘를 두 개를 붙여서 특허를 낸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스피커도 이미 존재했고요. 마이크로폰도 이미 존재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이거 두 개를 단지 조합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썼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가 트위스티드 페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이서넷 이야기할 때 이서넷 케이블에 그 T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이서넷 스탠다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표준에 T라는 게 이게 트위스티드 페어 와이어라고 했잖아요. 사실 알렉산더 그라함벨이 이걸 발명했어요. 물론 이게 그 특허의 메인은 아니에요. 알렉산더 그라함벨이 발명한 것 중에 지금도 쓰이는, 물론 전화도 쓰이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도 왜 삼성전자가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신문 광고도 하고 TV에도 했는데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데 1등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1등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알렉산더 그라함벨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발명가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 기억하냐고. 기억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거를 발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렉산더 그라함벨의 발명을 너무 폄하하는 사람들, 뭐 정말 몇 분 늦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저거는 당시 발명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예를 들면 곧 또 제가 얘기했지만 아이작 뉴턴의 미적분학의 발명에 대해서 또는 발견에 대해서 그건 뭐 곧 할 거였다라고 쉽게 폄하할 게 아니에요. 1등 했던 사람은 그것 때문만에 1등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 최초의 비행기를 뭐 발명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유럽에 여러분이 여행해 보면 알겠지만 각 나라의 그 항공 박물관에 가면요. 자기 나라 위인이 더 오래전에 발명했다라는 게 줄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 무슨 뭐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심지어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라이트 브라더스가 아니다라고 공인하고 막 그랬어요. 하도 뭐 난리를 치니까 증거를 가져오고. 그런데 라이트 브라더스가 단지 그냥 엔진 달아서 날아서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컨트롤드 그다음에 모터라이즈드, 파워드 플라이트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컨트롤드가 뭐예요? 실제로 비행기는 세 가지가 있죠.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 옆으로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날개를 수평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달잖아요. 그럼 엔진이 이렇게 돌면서 이게 뒤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시대에 발명했다라고 비행기를 발명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발명들은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실제로 라이트 브라더스는 그걸 만든 거예요, 실제. 그래서 파워드 플라이트면서 컨트롤드 앤 파워드 플라이트를 최초로 한 거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조정해서. 그게 현대의 비행기에 쓰이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하세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1876년에 이제 전화를 발명하고요. 놀랍게도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쫙 퍼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 그림은 보여줬는데 바로 곧 전화국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교환수인데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죠. 이게 전화국이고요. 전화 교환국이고요. 그래서 이걸 exchange라고 해요, 옛날에는. 네.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교환수는 오퍼레이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들 보면요. 전화 이렇게 할 때 딱 들어가지고 오퍼레이터 이렇게 해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돌려요. 디리리리리. 그러면 그 안에 일종의 발전기이기도 하고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나 통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서킷을 스위칭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신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특히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단어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는 아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당장 의식 주니까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집을 구하러 다녀요. 렌트를 하려고. 그러면 대충 이제 이렇게 여러분 뭐 방을 집방 이런 데서 구하러 간 사람은 알겠지만 예를 들면 월세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난방비는 포함되어 있다, 뭐 전기료는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다 그런 걸 월세 말고 다른 데 소소하게 유틸러티 피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놀랍게도 이 유틸러티라는 이 말이 우리는 전봇대라고 하잖아요. 전봇대. 이 전봇대를 유틸러티 폴이라고 해요. 실제로. 다른 이름들도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 히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전봇대인지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걸 왜 전봇대라고 하는지. 이게 전보대예요, 전보대. 그리고 이게 한자어로 전봇대니까 이게 전신주라고도 하잖아요. 왜 전신주예요? 왜 전신주예요? 주는 기둥주자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게 전신이 다 뭐예요? 이게 텔레그래프예요. 그 뭐냐면은 아까 제가 텔레그래프 스테이션 보여줬잖아요. 텔레그래프 스테이션이 있으면 이게 스테이션이 이런 건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다음 텔레그래프 스테이션까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어떤 걸로? 와이어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 기둥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저 히스토리를 보면 정말 이 대를요. 초창기에 텔레그래프 폴, 텔레그램 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전봇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게 이제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걸 보면 눈치챈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전봇대를 만들 필요가 없는 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뭐가 생겼죠? 예, 이 철로를 놓죠. 철도를 가설하죠. 그때 보면은 이 철로가 어때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로 자체를 이 전보를 보내기 위한 와이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레일이 보면 열팽창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여기 전선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요거를 끊는 범죄자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인데 요 그림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어때요? 이건 전봇대가 아니라 이거는 전화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아까도 뭐 보여줬지만 위에서 센트럴 스테이션에 익스체인지 스테이션에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보급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봇대인데 이제 전보선보다는 전화선이 더 많은 거죠.
이게 전기줄인지 어떻게 압니까? 전기줄인지. 예. 전기줄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 텔레폰은 뭐예요? 텔레폰은 아까, 예. 발명된 게 언제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위에. 1876년. 그로부터 2년 후, 엄청나게 빠르죠. 2년 후에 최초의 전화국과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생겨요. 상업적인, 그냥 실험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이 기술이 상업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벨 텔레폰 컴퍼니가 생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벨이 뭐죠? 의사였나? 그렇죠. 예. 그 청각 관련해서 소아 난청 전공하는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스피커라든가 마이크로폰에 대한 원리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토마스 에디슨이 그 맨하탄에 처음으로 일렉트리서티,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언젠지 보세요. 자, 그러면 저게 전봇대였겠어요? 전기대였겠어요? 이미 알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1882년에 불과 4년 차이밖에 안 나죠, 그렇죠? 전화는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전화 있잖아요. 집전화. 진짜 집전화. 이것도 집전화라는 것도 쓴 엉터리인데 요즘은 집전화 해가지고 하는데요. KT 말고도 집전화라고 해서 집에 전화기처럼 생겼는데 그거 다 IP 전화기예요. 대부분이. 진짜 집전화는 여러분 정전이 돼도 전화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먼저 깔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국에서 이 집까지 이 와이어가 있는데 전화국이 전력을 공급했어요. 전화국이. 참고로 에디슨이 일렉트리컬 이 망을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전기 만들어서 쓸 일이 이 전화밖에 없었죠. 전화국. 그런데 사람들한테 쓸 때는 전기로 불을 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면 알겠지만 이 시절은 정말 대단한 시절이에요. 76년에 텔레폰이 발명되고 특허가 나오고 2년 후에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렇죠? 또 그로부터 4년 후에는 갑자기 우리 집에 앞에 있던 전봇대가 있었으면 거기에 선들이 막 다른 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기선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세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뭐가 변하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토마스 에디슨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저리 가라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런데 악의 화신으로 그려지죠. 물론 그의 회사가 좀 악질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제 생각에 테슬라의 발명은 에디슨을 폄하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공헌이 너무 과장돼 있는 게 많아요. 마치 지난번에 헤디 라마가 프리퀀시 합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에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모든 스프레드 스펙트럼 특히 GPS라든가 아니면 3G WCDMA 그 이전의 CDMA 이런 데 사용되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발명한 사람이냐 뭐 와이파이에 관련된 뭐 중요한 발명을 한 사람이냐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기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 것처럼 에디슨의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것은 곤란하다. 테슬라를 너무 띄워주는 것도 곤란하다. 그리고 테슬라와 에디슨이 큰 차이는 사실은 사업가로서의 그 업무 능력 차이예요. 제가 봤을 때. 에디슨은 좀 부자비했고요. 테슬라는 사업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었어요. 찾아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디슨이 탄압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탄압 안 했겠어요.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하여튼 어쨌거나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전보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러는데 뭐 그러면 세상이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예, 드디어 이제 전보가 와이어리스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것도 언젠지 자세히 보세요. 이것도. 예, 이건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1909년에 놀랍게도 텔레그라피 without wires 이게 수상 이유예요. 이 사람의 노벨 물리학상. 놀랍잖아요. 노벨상 수상자의 텔레그라피를 발명한 걸로 without wires 수상하는데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마르코니죠. 그렇죠. 마르코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 관련돼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2004년에 포항공대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임 교원 연수가 있었어요. 갔더니 당시에 이대공 부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뭘 바라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과대학교 공학 쪽 교수님들은 연구 많이 하고 과제 많이 해서 특허 많이 쓰고 그러면 과제를 팔고 특허를 팔고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이라고 하죠. 좋은 말로 하면은 어때요? 기술 이전하고 과제 수주 많이 하면 과제를 수주하면 학교에서 오버헤드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운영비를. 그럼 학교 운영이 잘 되죠. 그렇죠? 기술 이전하면 학교가 점점 더 많은 교비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 걸로 크게 기여해 달라. 당연히 이제 여러분 같은 졸업생들, 좋은 뛰어난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과 쪽 교수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부이사장께서 그러셨어요.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공과 쪽 교수 보고는 왜 노벨상 받으라고 안 하냐 그랬더니 그들은 노벨상 받는 쪽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됐다. 과제 열심히 하고 특허만 열심히 했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다른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어이 조 박사님 마르코니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 이대공 부이사장께 말씀드리지 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르코니는 이 사람은 발명가예요. 발명가. 발명가면서 또 유명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사업가예요. 그리고 이 마르코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마르코니랑 스티브 잡스를 놓고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저는 마르코니라고 할 거예요. 제가 통신을 전공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르코니가 더 위대한 사람.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거의 무학이에요. 거의 무학인데 뛰어들어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했고요.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 갔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주제를 조금 바꾸면요. 오늘 굉장히 가벼운 내용인데 이 세기 말에 지난 세기 20세기 말에 21세기 뉴 밀레니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피직스 월드 매거진이라는 데서 100명의 저명한 물리학자들한테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보트를 했어요. 그래서 랭킹을 매겼어요. 탑 10. 넘버 1 누굴까요? 네, 여러분도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죠. 알베르트 아저씨가 당연히 됐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넘버 2가 뭐죠? 네, 아이작 뉴턴이에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이 넘버 1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라이프니츠도 뭐 미적분 발명했다는데 이 사람도 아이작 뉴턴도 뭐 좀 동작이 빨라서 그런 거 아니냐. 알렉산더 그라함 벨 수준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이 라이프니츠도 위대하죠. 그렇죠. 근데 아이작 뉴턴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조금 예외라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죠? 이 사람이 전자기학을 집대성했죠. 발명한 거 아니죠.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띠어리를 이 사람이 사실은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기학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물리투에서 열심히 듣고 이제는 끝났겠지 했더니 전자과 오면 또 배우죠. 전자파라는 과목까지 있어요. 심지어. 저는 이 사람이 넘버 1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은 넘버 2쯤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넘버 3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랭킹 있잖아요. 1, 2, 3위 해서 지금 10위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빠졌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자기 방에 세 사람의 초상화를 붙여놨대요.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참고로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리고 제가 말한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없는 이 사람이 마이클 페러데이래요. 참고로 여러분은 페러데이가 누군지 알죠? 그 피코 페럿 뭐 마이크로 페럿 할 때 그거죠. 커페서티 관련된 단위의 페러데이는 사실 무학이었죠. 그렇죠. 페러데이도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 재본소에서 일하면서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당시에 유명한 그 뭐라 그러죠? 요즘 같으면 뭐 경희대학교 모 박사 교수님 예전에 부산대 계셨던 모 교수님처럼 이제 강연 물리학자
그래서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어요. 지금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트를 들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고 조수 자리를 얻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자기 관련된 위대한 발견들을 많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붙여놨대요. 패러데이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사실 양적으로 너무 위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 있어요. 러더포드 알죠, 여러분? 그렇죠?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총 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죠. 예. 이 러더포드가 여기 있는 이거예요. 화학에서 1908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1908년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음모론이 있어요. 예. 아까 제가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 누가 받았다고 했죠? 예, 마르코니가 받았다고 했죠. 실제로 마르코니와 러더포드가 사실은 라이벌이었어요.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겠죠. 이 사람은 이론 물리학 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험 물리, 실험 물리. 그런데 찾아보면 놀랍게도 러더포드가 무선 통신 관련해서 논문이 꽤 있어요. 특히 무선 통신은 무슨 통신이겠어요? 당연히 와이어리스 텔레그래피 관련된 연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보라는 것을 와이어로 하지 않고 와이어리스로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 네.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 티어리를 만들고 뭘 했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존재를 예언했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언했죠. 그랬더니 누가 무슨 짓을 해요? 여기 나오는 요 분이 하인리 허르츠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뭐예요?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존재한다라는 그걸 증명하죠. 실존한다는 것을. 그걸 언제 했다고요? 1887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1878년, 76년에 전화가 나오고 78년에 전화망이 생기고 82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과 몇 년? 5년밖에 안 됐을 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신을 무선으로 바꾸면 떼돈을 벌겠구나. 뭘로? 어떤 무선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그때는 라디오 웨이브라고 했죠. 이걸 쓰면 떼돈을 벌겠구나 생각하고 전부 여기 뛰어들었고 당연히 당시 교수였고 물리학자였던 러더포드도 뛰어들었어. 러더포드가 그래서 잠깐 물리학 아예 뭘 발견해 뭐 원자핵 뭐 이제 버려 이러고는 이 사람이 무선 통신을 전공했어요. 공부했어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누가 나타나요? 이 사람이 위대한 원자 물리 발견을 하도록 하늘이 누굴 내렸죠? 네, 페르미를 내렸죠. 페르미랑 페르미 무슨 소리? 마르코니랑 경쟁하다가 때려쳐요. 안 되겠구나. 마르코니가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죠. 마르코니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마르코니는 정말 하루 이틀 뭐 한 달 만에 새로운 걸 막 내는데 자기는 이제 너무 느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을 노벨상을 준 다음에 기존의 학자들이 무학의 마르코니에게 다음 해에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거 우스개인데 참고로 맥스웰 있잖아요. 맥스웰 어디 갔어요? 여기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맥스웰과 헤르츠에 대해서는 제가 생몰 연도를 써놨어요. 1879년에 돌아가셨대요. 맥스웰은. 헤르츠는 9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분들은 놀랍게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그러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또 지난 세기 19세기죠. 19세기가 언제까지죠? 네, 1900년까지죠. 네. 20세기 들어가면서 생긴 게 노벨상이에요. 그다음에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살아있어서 상 받으러 와야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못 받았어요. 참고로 무선 통신 관련돼서 맥스웰, 헤르츠
마르코니. 잊을 수가 없죠. 너무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마르코니가 그래서 이제 95년에 패턴트를 냈어요. 특허를 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물론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요. 참고로 이때는요.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에 경쟁하는 어떤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요. 예. 미국 인력이 우리한테 와서 여러분의 스페이스 제트에 가입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켓 과학자면은 스페이스X에 취업하러 미국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큰 스케일로 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야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뭐예요? 영국이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마르코니는 이탈리아에서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영국으로 가요. 영국으로 가서 요즘 말하면 뭐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받아서 엔젤이라고 하죠. 사업에 엄청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선 전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전화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불이 나왔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선 전신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무선 전화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무선 전화에 대해서는 너무 상식적이라서 모든 사람이 또 뛰어들었고 이것도 거의 동시에 발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 관련돼서는 안타깝게도 그 무선 전화와 관련해서는 라디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방향인 것도 있잖아요. 네, 쌍방향인 거 말고도. 근데 이 특허 관련돼서 지저분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누가 발명한 건지 뭐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페더슨,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음성의 무선 통신이죠. 최초로 AM 모듈레이션 관련된 그것을 실제로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얘기도 있어요. 특허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요. 예. 뭐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유선 전신부터 무선 전신, 그다음에 전화, 그다음에 무선 전화 이렇게 이제 갈 텐데 사실 무선 전화보다는 당연히 뭐예요? 무선으로 전신이 먼저 그러니까 무선으로 한쪽으로 일방향으로 보내는 것부터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라디오가 있었겠죠. 무선 전화기가 아니라 무선 전화는 있었겠죠. 그렇죠? 예.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뭐 AM, FM 라디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이 라디오를 기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라디오 그러면 라디오 웨이브를 얘기했고 이게 이제 전파라고 번역된다고 했었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커뮤니케이션 또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요거는 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텔레 그러면 왠지 텔레폰을 자꾸 연상시키는데 이것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잖아요. 특히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말 싫어해요. 굉장히. 자기들은 패킷 스위칭을 하고 있는데 왠지 텔레폰 그러면 서킷 스위칭인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많은 경우에 여기 복수형 S를 붙여요. 커뮤니케이션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가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얘를 누르면 아마 스탠포드 대학의 이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당연히 모듈레이션 뭐 인터넷 뭐 5G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추측했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보문헌학과 또는 옛날 기준으로 하면 신문방송학과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메이저는 신문방송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것과 구별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스 메이저인데 이거는 뭐냐면 붙이면 이게 테크놀로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1995년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뭐 가서 이제 계약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새로 유학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미모 여학생이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고 그러니까 통신 전공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우리 과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의 여학생이 저런 미모이 이렇게 했는데 뭐였죠? 네,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쪽도 놀라고 우리도 놀랬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즈는 구별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뭐 하지 않겠어요. 워낙 뻔하니까. 근데 이런 말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즘엔 이렇게 플레인, 이렇게 평면이죠. 평면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렇게 면으로 쪼개서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는 이제 요즘은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과 텔레폰 네트워크인데 이것도 이제 점점 IP 네트워크화 되고 있고 여러분 집 전화라고 하는 많은 집 전화가 더 이상 집 전화가 아니죠. 여러분 전원 차단하면 안 되면 집 전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IP 전화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텔레폰 네트워크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뭘로 몰고 가려고 해요. 지금 이 챕터 9이 본래 교과서에서는 LTE라고 돼 있죠. 벌써 아웃데이트 돼 있죠. 5G NR이 나왔는데 New Radio라는 표준이 나왔는데요. 네. 물론 뭐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3G WCDMA와 4G LTE만을 서포트하고 있는 구닥다리 폰이에요. 이제는. 네. 어쨌든 텔레폰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텔레폰 네트워크는 이 PSTN이라는 용어로 줄여서 사용되는데 이게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전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 집전화망 알겠어요? 네, 우리말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공공의 이런 뜻이죠. 프라이빗이 아니란 뜻이고요. 그냥. 그다음에 스위치드 텔레폰은 뭐예요? IP 전화기는 패킷 스위칭을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스위치는 정말 서킷 스위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STN이라고 해요. 워낙 많이 써요. PSTN. 네. 그래서 PSTN은 그러면 이 와이어드 네트워크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에 전화를 하잖아요. 포항공대에 전화를 하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이게 있어요. PBX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러지만 특히 내선 몇 번입니다 하는 데 있잖아요. 대표 전화가 있고 거기서 전화를 걸면 여러분 내선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마치 여러분이 뭐예요? 퍼블릭 IP가 있고 프라이빗 IP가 있는 네트 디바이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포트 넘버 가지고 구별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PBX 시스템이 있어요. 내선 번호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다 이 전화망이랑 관련이 되는데 잠깐 그 이제 와이어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PSTN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게 옛날 올드 와이어리스 모바일 텔레폰 네트워크예요.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집 전화망이 있고요. 다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선망을 만들고 좀 무선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디오 타워라고 해놨잖아요. 옛날엔 정말 타워를 만들었어요. 이것에 여기 보면 기기가 있고 집 전화망에 연결을 해놨었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와이어리스 텔레폰은 어떤 거냐? 와이어리스 텔레폰은 챌린지가 뭐냐? 여기서 이제 챌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챕터 있잖아요. 지금 이 챕터 9에서 LTE를 배우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룰 건 주로 우리 레이어로 따지면 레이어 1, 2,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데 특히 피지컬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뤄요. 거기서 어떤 챌린지, 디피컬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가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챌린지가 있다.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해야죠. 네. 어떤 챌린지가 있느냐? 보면 좀 난감해요. 저는 제가 이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이런 데 전공하고 있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된단 말인가? 네, 저는 감탄을 항상 하는데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이게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하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 전화는 됐는데 이게 전선이 붙어 있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하고 싶어요. 무선으로.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높은 산에 타워를 만들고요. 거기에 기지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베이스 스테이션. 줄여서 BS라고 해요. 기지국. 그래서 이제 기지국이라는 걸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직선을 딱 그어서 커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지죠. 라인 오브 사이트로 베이스 스테이션을 볼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라디오 웨이브로 내면 신호를 발송하면 어때요? 이제 내가 여기 있다가 어떤 기기를 가지고 신호를 받고요. 내가 말을 하면 다시 신호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어떻다고요? 여기 케이블을 따라서 여기 있는 PSTN망에 연결되면 이제 나는 와이어리스 텔레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서울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서울이라고 하면 여기에 타워가 있죠. 무슨 타워? 남산 타워. 예를 들면 남산 타워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서울 시내 전역을 커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빵빵한 송신 전력을 가지고 아주 세게 쏘면 되겠죠. 그게 실제로 예전에 남산 타워에 AM, FM 송신국이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큰 파워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주파수라는 뭐 주파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프리퀀시 스펙트럼이죠. 라디오 스펙트럼. 라디오 스펙트럼이라고 합시다. 라디오 대역의 웨이브의 스펙트럼. 라디오 스펙트럼은 굉장히 스케어스, 부족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ITU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규제를 하고 서로 신사협정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써버리면 어때요? 어떤 대역을 예를 들어서 한 30kHz 확보해서 쓰게 했어요.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가 늘어날 때마다 어때요?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주파수는 부족한 자원인 거예요. 그래서 곧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 리스트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사용자 수는 적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동차 택시 면허처럼 이거를 넘기면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선 전화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 발상의 전환이 왔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셀이라고 해요.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고요. 셀마다 타워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타워가 하나 있잖아요. 고출력 타워가 하나 있잖아요. 서울 전역을 커버하는. 이렇게 안 하고 저출력 타워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소련 사람들이 The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의 러시아로 바꾸면 TRIZ가 된대요. 에크로님을 따면. 그래서 세상의 위대한 발명들을 집대성해서 보니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가 뭐예요? 값싼 자원으로 값비싼 자원을 대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라디오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비싼 자원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게 이 아이디어예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이면요. 그전에는 가운데다가 고출력 타워를 하나 만들던 걸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타워를 여러 개 넣어요. 대신에 중출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내는 신호가 바로 옆에까지는 오더라도 이쯤 되면 굉장히 약해져서 거의 안 들리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서 어떤 밴드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는 곤란해도 여기서 또 쓸 수 있죠. 물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큰 셀일 때는 셀 하나로 서울이 전체 커버될 때는 내가 계속 다니면서 전화하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떤 밴드를 쓰면 여기서 못 쓰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핸드 오버 또는 핸드 오프라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 주파수 자원이 워낙 비싼 거니까. 지난번에 봤잖아요. SKT랑 KT가 그 100MHz 하려고 몇 조를 냈어요. 몇 조 원을. 여러분 이 기지국 얼마 할 것 같아요? 몇 조 안 하잖아요. 맞아요? 핸드오프 하는 전자기기 몇 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거를 더 셀룰라 컨셉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모바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예요. 이게 one of the best invention.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이 발명도 또한 AT&T 회사의 벨랩에서 나왔어요. 이 발명도. 벨랩 엔지니어들이 발명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와이어리스 텔레폰은 전부 셀룰라 컨셉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셀룰라 그러면 혁신의 상징인 어휘였어요. 이게 셀룰라라는 말이.
조그만 셀로 만들어서 큰 셀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좀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은 셀룰라란 말을 잘 안 써요. 제가 처음에 교수가 됐을 때만 해도 명함에 셀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 쳐가지고 미국에서 내 나의 무선 전화기 셀룰라 폰 넘버를 썼는데요. 요즘은 모바일 이렇게 쓰죠. 맞아요? 영어로는 모바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폰 그러면 사무실 번호고요. 모바일 폰은 뭐 MP 또는 그냥 모바일이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어떤 회사가 그 셀룰라 폰 회사가 자기 광고를 하면서 자기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서 셀룰라라는 용어를 비하하는 용어 비슷하게 써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바람에 요즘은 셀룰라라는 게 마치 올드 구닥다리 테크놀로지처럼 들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전히 셀룰라 컨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더 확장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못했는데 워낙 할 말이 많아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쭉 봤는데요. 순서도 좀 알았고요. 뭐 교양 상식도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저는 이 챕터 5가 말하는 LTE 그다음에 제가 붙여놓은 NR까지 그러니까 셀룰라 이동통신 셀룰라 이동통신이에요. 셀룰라 모바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셀룰라가 중요하겠죠. 셀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더 셀룰라 컨셉이 이게 레볼루셔나이즈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도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계속 쓰자. 이걸 더 심화시키자. 우리는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것들로도 가고 있어요. 그까지 오늘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기대하겠지만 적어도 이 섹션 9.0을 하는 동안 아직도 절반 정도 남았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걸 나머지를 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굉장히 그냥 앉아서 그렇죠. 귀만 쫑긋 세우고 들으면 되는 네,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